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엊그제 새해가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1월 19일입니다. 새해 세우신 계획은 잘 실천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작심 3일이 정말 없었으면 했는데 또 작심 3일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니까요. 작심 3일이면 또 어떻습니까?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난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라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작심 3일이 꼭 연약한 의지탄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뇌에는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호르몬의 효능이 3일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심 3일에 내 계획 다 흐트러지고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긴 아직 1월도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자, 오늘 첫 곡은 울음 큰 새가 불러줍니다. 작심 3일.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는 올해 계획 잘 실천하고 계시죠? 일본어 잘 하고 있는데 또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막 열심히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집에 있다 보니까 입이 계속 궁금해가지고 다이어트 하자 이렇게 정말 강렬하게 생각했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잘 안 되네요. 이게. 그러니까요. 한 일주일 지나고 또 그래도 한번 해야지라고 생각했다가 한 보름 정도 지나고 나니까 한 번만 먹을까? 네. 빵을 좀 끊어야지라고 하다가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인생에 먹는 게 즐거운데 이거를 하면 안 되지 오늘 그러면서 오늘 내일 하면 이게 작심 3일이라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보통 그 해의 계획으로 다이어트를 하신다든지 맞아요. 담배를 좀 끊어봐야겠다. 아니면 술을 좀 많이 줄여봐야겠다. 이런 세 가지 평범한 것들을 많이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한 달쯤 지나가면 마음에서부터 내가 이걸 뭐하러 하는 거지? 자기 합리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꾸 무너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 달 아니라 한 일주일 지나면 저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담배를 끊으면 금단 현상이 온다잖아요.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이어트를 하려고 노력하면 갑자기 평소 안 먹고 싶은 것도 TV에서 나오면 갑자기 피자를 먹고 싶지 않았는데 피자가 왜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지.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 보름 정도 지나면 자기 합리화를 찾으면서 슬슬 이제 안 하려고 노력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호르몬이 3일 정도밖에 효과가 없대요. 진짜요? 네. 그래서 아마 뇌의 기능이 괜찮아. 먹어도 돼. 오늘까지만 먹어. 그렇네요. 그래서 이게 다이어트라는 게 평생 한다고 하는 말이 많네요. 그러니까요. 작심 3일이라도 3일, 4일 지나고 나서 또다시 이제 마음을 먹고 또 해보고 또다시 마음을 먹고 또 해보고 그러는 게 중요하죠. 그게 진짜 맞는 말씀인 게 1년짜리 계획을 세우더라도 이제 한 달 아니면 자기의 그 의지력에 따라서 반달이든 한 달이든 한번 점검하면서 수정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새로운 큰 계획했다면 조금 더 작은 계획, 그다음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피자를 보통 먹으면 한 판 먹는다. 그러면 일단 하나도 안 먹는다 이러면 안 되니까 3분의 2판. 그렇게 좀 소박하게 하면서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죠. 너무 한꺼번에 큰 계획을 세워놓으면은 사실
그대로 실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심 3일 딱 끝날 때 한번 다시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조그맣게라도 자신이 세워놨던 계획들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밀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네. 꼭 해보자고요. 네, 저도 오늘부터 그 계획을 살짝 수정해가지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행복우체통 열어봅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이 중국 흑룡강성 상지시 강효삼 씨. 새해 소망이란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누구에게든 새로운 소망이 없을까만 이제 80고개를 바라보는 나에게도 남들의 못지않은 두터운 소망이 있다. 그것은 새해에도 의연 글을 쓰고 책을 내는 것이다. 글쓰기는 어느 한 해 소망뿐만 아니고 내 평생에 일관된 소망이기도 하지만 오래따라 더 큰 소망이 된 것은 돌변하는 형세의 변화 때문이다. 새해부터 조선족 학교에서 조선 어문 과문이 취소된다는 놀라운 소문이 조선족 사회에 떠돌았다. 믿기지 않아서 조선족 소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알아보았더니 조선 어문과는 의연이 존재하지만 전과 달리 조선족 중학교에서도 한족 교실과 똑같이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한어문 교재를 사용하면서 조선 어문과는 이제 조선족 학교에서 꼭 배워야 하는 필수 과목이 아닌 선택 과목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가뜩이나 대도시 진출로 해서 우리 민족 아이들이 우리 민족어를 잘 배우려 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점차 조선족 학교에서 조선 어문 과문이 영영 사라져버리지는 않을까. 그러면 자라는 아이들은 우리 글을 배우지 못하게 되고 그 민족의 문자를 모르면 영혼을 잃는 것과 같아 이 땅에서 우리 민족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심히 우려되고 걱정이 된다. 내가 한평생 우리 글쓰기에 전념하는 것은 문학에 대한 지긋한 꿈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우리 조선족이 대를 이어서 우리 말과 글을 이어가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어서였다. 새해의 나는 특별히 우리 민족의 미래인 아이들이 즐겨볼 동시집을 한 권 묶어내려고 한다. 그리고 건강이 허락되는 대로 다른 글들도 열심히 써내려 한다. 이제 이 땅에서 자칫 우리 글이 사라질 위험까지 놓인 상황에서 내가 쓰는 우리 글은 글만이 아니라 한 수의 시, 한 편의 수필, 그것이 아무리 하찮고 미세한 것이라고 해도 이 땅에서 우리 민족의 말과 글을 고수하고 이어가는 성스러운 영혼의 작업이다. 때문에 새해에는 더욱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글쓰기에 임하려고 한다. 이 땅에서 우리 글은 우리 민족의 운명이고 영혼이며 바로 우리 민족 그 자체이다. 때문에 매번 우리 글이 이 땅에서 위축을 받거나 소외된다고 할 적마다 나는 어느 한 유명인의 명언을 기억하며 신심을 북돋운다. 한 민족에게서 그 민족의 언어를 장악하는 것은 감옥에 갇힌 죄인이 열쇠를 갖고 있는 것과 같다. 네, 강효삼 선생님. 연세가 이렇게 높으신데도 글쓰기를 이렇게 열심히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 글에 대한 애정이 정말 남다르셔서 글을 읽는 내내 가슴이 막 먹먹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민족에 대한 사랑도 넘치고 민족의 이 글과 그리고 문자와 문화가 풍습이 이어질 수 있게 걱정하는 마음도 굉장히 존경스럽네요. 네, 저도 보내주신 소식처럼 우리 조선 어문 과목이 좀 많이 없어진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지? 막 걱정이 됐었는데. 사실 이 내용이 딱 나오자마자 조선족 사회는 굉장히 크게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취소한다고 이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충격에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뉴스를 보고. 물론 이제 그 국가가 공통어가 중국어긴 하는데 이게 소수민족 언어를 항상 존중해왔고 그 소수민족 지역의 문화, 풍습 그리고 이거를 이어갈 수 있게 다 이중언어로 잘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선족 학교가 사실 학생들이 중국에서 살다 보니까 대학교를 가게 되면 다 중국어로 진행해야 되고 수능은 또 보게 되면 결국은 중국어를 하기 때문에 많이 전학을 가거든요. 그런데 조선족 학교에서까지도 만약 조선 어문이 이제 가르치지 않는다면 소수민족 언어는 거의 이제 정말 사라져갈 수 있는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 그래서 막 너무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강의는 하지만 필수 과목 아니다. 사실 조금 안도되지만 이것도 아니거든요. 네, 학교에서도 대학교는 저는 있다 보니까 전공 필수랑 전공 선택이 학생들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교양도 마찬가지로 필수하고 이게 선택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래서 민족 언어가 어떻게 될지 하는 이 걱정은 정말 저뿐만 아니라 아마 지금 듣고 있는 많은 동포분들이 이제 우려하는 상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완전히 배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나마라도 선택 과목이어서 공부를 하긴 할 수 있겠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네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우리의 말과 글을 지금껏 배워왔던 어떤 열정을 가지고 그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머리를 떠나질 않습니다. 이게 만약 초등학교면 괜찮은데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특별히 고등학교는 수능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한다 해서 선택에 좀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보다 수능에 좀 더 유리한 쪽으로 학생들이 공부하다 보니까 당연하게 더 필요한 과목을 하죠. 그러면 선택이 성적에 큰 반응을 안 가진다면 선택 안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선택이지만 그 교장 선생님의 그 재량 그리고 학교의 어떤 방침 선생님들이 얼마나 홍보 이거에 따라서 학생들이 그 민족에 대한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한 깊이 문학에 대한 이해 이게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부분이 안타깝죠. 네. 그럴 때는 좀 주변에 강효삼 선생님 같은 분들이 많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예를 들어서 조선 어문의 깊이를 많이 못한다면 강효삼 선생님처럼 그 학교를 초대해서 문인들이 그 짧은 시간이지만 문학에 대한 깊이 풍습에 대한 깊이를 좀 아이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면 이게 선택 과목 아니지만 밖에 강사님들 강의는 또 재밌거든요. 네. 그렇게 좀 이어가는 방법도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왕이면 그 우리 글을 통해서 우리의 문화까지도 좀 많이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습성화되다 보면은 언어에 대한 관심도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언어뿐만 아니라 언어를 통해서 문화, 문학, 그리고 풍습 알다 보면 그 민족에 대한 자부심, 민족에 대한 사랑이 또 남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사실 집중적으로 많이 공부를 해야 되죠. 저도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이렇게 쭉 우리 민족 언어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자부심이 더 커지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많이 알아가고 싶고 또 더 많이 홍보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계신 동포분들도 자녀분들한테 더 좀 많이 강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효삼 선생님께서 이제 올 한 해 동시집을 내시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어릴 때 이 예쁜 동시를 읽으면서 우리말의 반짝반짝한 그 아름다움을 머릿속에 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그 기억이 제일 많이 남죠. 그래서 조선말을 어릴 때 특별히 초등학교 공부에 그 시달리지 않을 그 나이에 중국어보다는 저희 민족 언어를 더 많이 전파를 하고 동시집이 동요가 되어서 애들이 막 놀면서 노래를 하면서 하는 그런 날이 그 더 어릴 때 배운 동요 같은 것도 아직도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거의
생각해보면 노래방가 정말 노래 못한 사람도 동요는 네. 하더라고요. 네. 강효삼 선생님, 올해 원하시는 소망 꼭 이루시고 건강하게 우리말 좀 주변에 많은 그 어린 학생들에게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송창식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가나다라.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 강정용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서선생님의 생일이란 글인데요. 전춘화 교수님이 소개합니다. 로 작가 서광욱 선생님은 회원들이 생일날이면 첫 사람으로 참석하여 열심히 음식상을 풍요롭게 함으로써 회원들에게 만남으로 활기찬 생기를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 자신이 생일날은 알려주려 하지 않고 있다. 서 선생님, 무엇 때문에 선생님 생일을 알리지 않습니까? 아마 당신네들은 모를 것이요. 내가 얼마나 내 노친을 사랑했는지. 노친 없이 어떻게 생일을 쐰다고 그래요. 내 생일은 내 노친만 알고 나는 모른다오. 몇 해 전 그의 노친은 저승으로 갔지만 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서 선생님은 자신이 생일을 알리지 않고 있다. 하는 수 없다고 생각한 나는 그의 서적을 찾아보기로 결심하고 수많은 책을 하나하나 뒤지는 와중에 옛날 책계에서 그의 저서 인정 안팎을 찾았다. 그리고 그의 생일 날짜에 소중히 밑줄을 그었다. 서 선생님이 생일 날짜를 기억한 나는 협회 회원들과 금년에는 무조건 그의 생일을 축하하기로 마음먹었다. 서 선생님 잘 지내시죠? 내일이 선생님 생일인데 어느 식당에 치르려고 하세요? 아이고 이보 강동무 어떻게 나의 생일을 알았소? 참 고맙소. 나도 모르는 생일날을 강동무가 알려주니.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모임을 가져도 되는지 모르겠소. 코로나19 비상사태에 들어간 현실을 생각해서 나는 회원들에게 그의 생일을 올해만은 그만두기로 하였다. 아쉽게 보내던 어느 날 최문 선생님이 찾아와 서 선생님이 손녀가 대학에 붙었다면서 이 기회에 서 선생님께 축하금을 드리면 어떻겠냐고 하였다. 회원들이 동의를 얻어 내가 대표로 축하금을 드렸다. 서 선생님, 손녀가 대학에 붙은 것을 축하합니다. 아니 이게 무엇이오? 이 사람들이 참으로 나를 생일쇠라고 하는구먼. 이래야 우리들도 미안하지 않고 마음이 기쁩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문학이라는 아름다운 인연으로 맺어진 문인협회이지만 우선 먼저 사람들 모임이고 인정의 집체로서 하나같이 진실한 인격이 뒷받침된 참된 인간성을 지닌 지성인들이다. 네, 강정용 씨가 보내오셨던 서 선생님의 생일이었습니다. 아내가 늘 챙겨주시던 생일 때문에 자신의 생일도 잊고 있고 또 아내가 돌아가셨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또
생일 쇠고 싶은 기분도 안 드셨을 것 같고. 그렇죠. 그 네. 생신날을 항상 아내분이 다 네.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외부분들하고 아니라 가족분들만 챙기다 보니까 그렇죠. 계시지 않는 그 네. 아내에 대한 사랑과 그게 너무 많아서 생일날이 오히려 네. 더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강정용 선생님께서 책을 다 찾아서 생일 기억해 주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데 여기 최문 선생님이 나와요. 여기 네. 저희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에 또 열심히 글을 보내주시는 분 아닙니까? 아, 네. 네. 그래서 문인협회에서 이제 생일도 그렇게 지나갔으니까 우리 그 대학 축하, 손녀 대학 붙은 거 축하금을 좀 드리면 어떨까라고 해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그 선물을 주고받고 하셨네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강정영 선생님도 그렇지만 그 서광옥 선생님이 정말 네. 존경받을 만한 선생님이시니까 주위 분들이 네, 그렇죠. 막 노력해서 챙겨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네. 최문 선생님도 나오시고 손녀딸 대학 붙은 걸도 아마 이렇게 막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 다 찾아내고 네. 대단하십니다. 그렇죠. 이 지성인들이 모임에 사랑과 배려와 그런 관심 네. 같이 뭉쳐 있다는 것이 배워야 될 점이네요. 네. 문인협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서로 글을 공유도 하시고 또 어떻게 이렇게 써보는 게 어떠냐 하고 얘기를 나누시다 보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 사실 자주 만나질 못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렇게 조그만 일에까지 마음을 써서 사랑을 표현하고 하는 게 필요하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네. 많이 본인 아니게 우울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누구한테 받은 그 관심과 그런 배려가 네. 감동도 주고 힐링도 줍니다. 그래서 사실 문인협회는 어떻게 보면 그 아내분들도 서로 이게 친하지만 그분들이 네. 썼던 그 글들을 통해서 또 주위 분들, 이분들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사연을 통해서 따뜻한 감동을 받게 돼서 힐링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아마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19 뭐 거리두기 사회적 몇 단계 뭐 이래서 정말 몇 명 이상은 모이지도 마십시오. 서로 조금만 더 조심합시다 이러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중에 전화로 혹은 뭐 SNS로 중국 지역이니까 이제 위챗 같은 걸 통해서 손녀 따님이 대학교에 붙으셨다면서요. 얼마나 기쁘세요 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위로가 힘든 세월을 살아가는 힘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다 자가격리하는 것처럼 집에만 네. 있잖아요. 저희들 네. 집이란 자체가 따뜻하지만 또 맨날 있으면 이게 또 감옥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그것을 이제 누군가는 나를 관심하고 있고 네. 기억해주고 있고 네.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 표현을 하는 네. 한 해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만나서 행동으로 표현했다면 네. 지금 만나지 못하니까 그렇죠. 말로 표현해야 되고 글로 네. 표현해야 해서 또 그만한 또 장점도 있네요. 네. 강정용 선생님이 우리 서 작가님의 생일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좀 지나긴 했지만 저희가 축하곡을 마련했어요. 좋네요. 네. 권진원이 불러주는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서로에게 박수를 보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흥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순아 교수님,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포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듣겠습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요녕섬과
러시아 살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중국 요녕성 심양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수양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진행의 최수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중국 요녕성 본계시의 온돌 놓기가 국가급 무형문화재가 됐다는 반가운 소식인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최근 국가문화관광부가 공시한 제5진 국가급 무형문화재 대표적 항목명록 수천 항목 명단에 환인만족자치현에서 신청한 온돌 놓기 기회가 입증됐습니다. 연영성에서 총 9개 항목이 명록에 올랐습니다. 2019년 문화관광부는 제5진 국가급 무형문화재 대표적 항목 추천 신청 사업을 가동했습니다. 2020년 문화관광부는 전문가들을 조직하여 전국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 신강생산건설병탄, 향항특별행정구, 어문특별행정구, 중앙국가기관 부문에서 추천하고 신청한 943개 항목에 대해 심사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제5진 국가급 무형문화재 대표 항목 평심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추천 항목 337가지를 발표, 그중 신규 입선 항목이 198가지, 확대 신청 항목이 139가지입니다. 제5진 국가급 무형문화재 대표 항목 명록 추천 항목 명단의 공시기간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021년 1월 19일 오늘까지 도합 20개 근무일입니다. 네, 온돌놓기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온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비슷한 건지 궁금하네요. 네, 환 온돌놓기 기회는 북방 지역 주민들이 추운 겨울철을 이겨내기 위해 발명한 지방 기회입니다. 환인 온돌의 역사에 대한 연구는 어뇨 산성을 거거 발굴하는 과정에 대량의 고구려 시대 온돌 유적을 발견한 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현대화로 인해 환인현이 온돌 놓기 기회를 익힌 사람이 날로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 전 현에는 300여 명 민수가 지정 농촌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요녕성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양의 최수향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사할린의 배순신 통신원 만나볼까요?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자, 오늘도 사할린에서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할린 동포를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분이십니까? 소개하고자 하는 분은 사할린 국립대 임엘비라 교수입니다. 1974년생이고요. 96년에 사할린 국립대학교 한국과를 졸업했습니다. 2006년에 모스크바 국립사범대학 박사과정을 졸업했고요. 교육학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97년부터 사할린 국립대 한국어 교수로 활약을 시작했고요. 2007년부터는 한국어학 과장을 역임했고 2018년에는 사할린 국립대 어문 역사 동양대학 학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또한 18년 5월부터는 사할린 주한인협회 부회장으로 활약을 시작했습니다. 1992년에 사할린 국립대 한국어과에 입학한 당시에는 엘비라는 한국어를 전혀 몰랐습니다. 2007년 10월에는 그는 한글의 발전과 보급을 위해 헌신한 10명 중 한 분으로 한글 발전 유공자로 인정돼 한국 대통령 표창장으로 보상되었습니다. 네, 한국어 보급과 발전을 위해서 참 많은 공헌을 하신 분이네요. 임엘리라 교수가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한국어 교수로 활동한 23년 이상 동안은 임엘비라 선생은 아주 많은 경험을 쌓았고요. 수많은 지자들을 배출했어요. 동료들과 함께 한국어 교재, 한국
전통 문화와 풍습의 관광 책자 여러 권을 내기도 했고 수많은 국제 학술회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학자로 운영하는 어문 역사 동양학 대학에서는 현재 500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고요. 이들은 약 20개 전공을 합니다. 올해 사할린 국립대 한영교육과에 국가장학 신입생 20명을 뽑을 계획입니다. 그만큼 한국어 교육을 인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사할린 교육원에서도 한국어 강사를 합니다. 최근 몇 년간은 사할린 주한인협회와 공동으로 한국학 정시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사할린 국립대 임엘비라 교수. 이 사할린 국립대 어문 역사 동양학 대학 학장으로 임명도 되셨고 한글 발전 유공자로 인정이 돼서 한국 대통령의 표창장도 받으셨다고 하네요. 23년 이상 활발히 활동을 하시면서 동료들과 한국어 교재 또 한국 전통 문화와 풍습에 관한 책자도 여러 권 내셨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또 사할린 한국어 교육원에서 한국어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사할린에서 한국어와 한민족 문화 발전에 정말 많은 힘을 쏟고 계시네요. 감사한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퀴즈를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보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할아버지, 진짜 그거 만드는 거예요? 그럼. 진짜예요? 아이, 그렇다니까. 몇 번을 물어봐, 인서가. 제 거 만든 거죠? 그럼. 우리 철이 주지 이 할애비가 누굴 주겠어? 우와, 신난다. 나도 이제 이거 생긴다. 그렇게 좋아? 그럼요. 이건 한 번도 안 해봤어? 아니요, 맨날 해요. 그래? 근데 문방구에서 산 걸로 했어요. 이게 문방구에서 이걸 팔아? 그럼요. 문방구엔 없는 거 없이 다 팔아요. 아이, 그럼 문방구에서 사면 되지. 나한테 이걸 왜 만들어 달래? 아빠가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만든 이게 최고래요. 아빠가 그런 얘기를 다 했어? 네. 네 아버지 어렸을 때 내가 겨울만 되면 이건 만들어주긴 했지. 아빠가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이걸로 이거치기 1등 했다고 했어요. 너희 아버지가 이걸 잘하긴 했지. 저도 아빠 만들어준 것처럼 이거 만들어주세요. 지금 만들고 있잖아. 아빠 것보다 더 크게 만들어주세요. 더 크게? 네, 더 크게, 세게요.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이걸로 친구들 이거 다 쓸어버릴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라. 아직 멀었어요? 됐다. 다 됐으니 한번 해봐. 네, 할아버지. 어때? 우와, 완전 좋아요. 완전 잘 돌아. 우리 할아버지 최고. 할아버지가 이걸 직접 만들어주셨는데 저도 어렸을 때 이것 많이 치고 놀았습니다. 네, 주로 겨울철에 하는 놀인데요. 어린이들이 얼음판 위에서 원뿔 모양으로 깎아서 만든 이것을 채로 쳐서 돌리면서 노는 놀이입니다. 이것은 둥글고 짧은 나무의 한쪽 끝을 뾰족하게 깎아서 쇠구슬 같은 심을 박아 만든 장난감입니다. 이것은 끈을 몸통에 감았다가 끈을 잡아당겨서 풀면 이것이 돌아가는데요. 이것을 채찍으로 계속 쳐서 돌리면 됩니다. 이것은 지역에 따라 부르는 말이 다른데요. 경상남도에서는 뺑이, 경상북도에서는 핑딩, 전라남도에서는 뺑돌이, 제주도에서는 도래기라고 부릅니다. 이 밖에도 팽돌이, 빼리, 뺑생이, 봉해, 포해, 세리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것은 고대 이집트의 나무와 돌로 만든 이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에 이것이 널리 유행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겨울철에 얼음판 위에서 이것을 채로 쳐서 돌리면서 노는 놀이를 말합니다. 땅에서 할 수 있지만 얼음판에서 해야 제맛이 나는데요. 이것은 어떤 놀이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팽이치기, 2번 물놀이, 3번 고무줄놀이.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송백경, 김희안이었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는 겨울이면은 얼음판이나 꽁꽁 언 논에서 아이들하고 이것을 하면서 많이 놀았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만들어주신 이걸로 친구들하고 놀았던 기억이 나네요. 여자애들은 혼자서 이걸 치고 노는데 남자애들은 친구들끼리 이거 치기 대결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요, 이것을 직접 만들지도 않고 문방구에서 팔더라고요. 예전처럼 이거 치기를 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도 다른 놀거리가 많아서겠죠? 가끔은 이런 전통 놀이를 즐기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놀 수도 있고요. 몸을 많이 움직이다 보면은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다고 하잖아요. 동포 여러분께서는 지금도 이것을 즐기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에 얽힌 추억이 있으면 행복우체통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답은 찾으셨죠?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또 이것에 얽힌 행복우체통의 사연도 가득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 연결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가 고려극장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고려극장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을 좀 개인적으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분 소개해 주실까요? 글쎄요, 고려극장 창단 멤버들 일체분들이 워낙 뛰어난 분들이 많고 또 이분들이 각 분야에 정말 탁월한 능력도 발휘했고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족문화 예술에 대한 그 다음 없는 어떤 헌신. 네. 그런 면을 보면 누구를 먼저 내세우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도 뭐 한 분부터 중요한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고려극장 창단 member 중 한 분으로 김혜운 극작가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본명이신가요? 필명입니다. 원래 이분의 본명은 김혜주고요. 러시아 이름은 또 김블라디미르라고도 부르습니다만은 이분은 김혜운이라는 이 필명으로 더 알려져가지고 네. 지금은 본명을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네네. 김혜운으로 알고 있죠. 네네. 지금 극작가라고 하셨는데 그 가족들이 모두 다 고려극장에 몸을 담고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제가 극작가로만 말씀드렸는데 이분은 정말 다재다능해서 극작가이며 탁월한 배우이며 아주 뛰어난 연출가였고 네. 또 가요도 어느 누구에 못지않은 그 정말 노래도 잘 부르는 이런 만능 배우였는데 정말 특이한 게 고려극장의 가족이 이렇게 극장에 몸담은 경우도 많거든요. 1세대 배우들만 해도 연성용, 리경희, 태장춘, 리암덕 부부, 김진, 최봉도 아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부부가 이렇게 평생을 헌신했지만 정말 김혜운 가족은 김혜운, 송따찌아나 부부가 고려극장 1세대 그리고 그의 외아들인 그 김기봉이 또 고려극장 2세대 배우로 또 김기봉의 그 외동딸인 따찌아나 이분은 또 고려극장에 가무단에 들어가서 3대가 극장에서 활동한 경우는 전무후무합니다. 유일합니다. 네. 정말 대단한 집안이었죠. 네. 어떤 분인지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십시오. 어떻게 소개를 시켜드려야 할까요? 이 김혜운이란 분은 참 고려극장 1세대 배우들 중에 참 특이하게 이분은 연해주 태생이 아니라 한반도 부산 출신입니다. 부산 동네 출신인데 네. 이분 외에도 이제 그 한반도에서 태어나신 분이 그 극작가 최영이 있고 또 극작가 김기철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세 분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죠. 그래서 이분은 참 한반도에서 이렇게 그쪽으로 가신 분으로서 고려극장에 헌신하고 또 3대에 걸쳐서
이렇게 했던 아주 특이하고 또 이분은 능력도 극작가일 뿐만이 아니라 연출가이면서 또 배우로도 탁월한 활약을 했던 아주 정말 우리가 1세대 배우들 중에서 잊어서는 안 될 정말 탁월한 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고향인 부산에서 어느 만큼 계시다가 연해주 지역으로 가셨을까요? 참 한 가지 아쉬운 게 이분이 회상기를 남기지 않으셔서 이제 다른 분이 남긴 회상기나 또 가족의 증언 또 1세대 고려인 그 평론가들의 증언 이런 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또 김혜운 작가가 쓴 작품 속에 이렇게 직접 간접적으로 이렇게 암시된 것들로서 우리가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미뤄보면 그분은 어린 시절까지는 고향에서 충분히 성장해서 그것을 경험한 다음에 연해주로 이렇게 이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아무래도 고향에서 지냈던 얘기들이 그분이 쓰신 여러 가지 극작 작품 중에 많이 나왔겠네요. 고향에 대한 기억이 없으면 그건 쓸 수가 없죠. 김혜운 작가는 고향에 대한 이렇게 기억이 뚜렷하고 거기서 자기의 그 소년 시절을 다 보냈기 때문에 그분이 1935년에 쓴 대표작이 동북선이라는 이 곡인데 이것은 아주 격렬한 항일 노동 그 문제를 다룬 이 곡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련 사이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은 그 이 곡인데 여기에 보면은 고향 부산 동네로 이렇게 정말 그 노동의 역사당에다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사람의 심정이 절절히 이렇게 묘사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분이 쓴 무죄인들의 노래라는 또 작품이 있는데 여기는 우리 한반도의 삼남 지역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부산 지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부산의 자세한 이런 그 지리적인 묘사도 이렇게 다 등장하고 있어요. 그것 보면은 자기 고향에 대한 애정이 충분히 무르익지 않았다면 쓸 수 없는 그래서 작품 속에 이렇게 충분히 녹여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고려인 많은 분들이 고국에 부산이라는 어떤 그 바닷가 도시가 있고 그곳이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셨겠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특별히 다른 지역도 아니고 부산 동네에 대한 애정을 이렇게 절절히 표현해 놓고 있어서 그걸 이렇게 그 연극을 했던 분이나 그 연극을 구경하셨던 분들은 정말 부산이 어딘지 궁금해하고 지도를 찾아보고 분명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어떤 연유로 떠나셨는지도 참 궁금해요. 회상기를 안 남기셨다고 했는데. 물론 회상기는 안 남기셨지만 1920년대에 우리 연해주나 간도로 이주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일제 학전과 수탈을 견디지 못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간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1920년대면은 이미 연해주 쪽은 그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부자가 재산을 가지고 그쪽에 이주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 가난한 자들이 노동을 하러 이주했죠. 그랬기 때문에 김혜운의 그 부모님도 분명히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제 학전과 수탈을 피해서 이렇게 갔을 것으로 짐작이 되고 아마 그것이 거의 확실할 겁니다. 네. 근데 어떤 계기로 해서 연극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김혜운 작가에게 다행이라고 생각한 게 김혜운이 다녔던 신안촌에 있는 9년제 조선중학교 이 학교에 김혜운뿐만이 아니라 정말 연극의 소질을 갖고 있는 그 연성용, 리길수, 조일벽, 최길춘 같은 이분들이 다 고려극장 연신했는데 정말 이때 학생들이 모여서 학생연예부를 만들었어요. 그래 연극단을 만들어서 공연을 했는데 아주 그 전도 유망하고 뛰어난 이런 그 연기를 선보였고 또 그 당시에는 수많은 그 연해주의 자생악단, 소인예술단 이런 또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심파숙청단이라는 연극단이 연해주에서 공연을 하고 또 무성 영화가 나오고 하면서 우리 고려인 그 젊은이들을 이렇게 연극, 이 모국어 문화 예술로 이렇게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죠. 그랬기 때문에 김혜운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극에 두각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학교에 연예부, 연극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김혜운 우리 극작가님이 이렇게 공연에 뛰어들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떤 분야에서 처음 활동을 시작했을까요?
당연히 그 당시에는 배우로 활동을 했습니다. 김혜운 작가는 나중에는 이제 그 희곡 작품을 쓴 그 작가로서 활약을 하지만 초기에는 네. 배우로 들어가서 활동을 해서 그 연기력으로 탁월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배우로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극작가로 많이 활동을 하셨다는 오늘 김혜운 고려극장의 설립자 중에 한 분이신 극작가 또 연출가 배우 그리고 노래도 아주 잘 부르셨다고 합니다. 김혜운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려인 이야기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끝곡 김혜운의 고향이 부산이었다고 했는데요.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